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오스만 제국까지 이제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간단하게 터키 공화국까지 이렇게 이어진단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의 제도와 그리고 경제 부분, 문화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로는요, 지금 서술 부분이 이렇게 79페이지까지 해서 오스만 제국의 성립 발전에서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만 거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화사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나와 있고, 제도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술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화사, 그 역사 부도 있죠. 역사 부도나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80페이지에 통치 방식, 그 다음에 능력을 중시하는 인재 선발이라고 해서 제도, 이런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제도나 뭐 문화사, 경제사 이야기들이 조금씩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80페이지와 역사부도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안내를 드렸고, 오늘은 간단하게 오스만 제국의 시대의 통치 체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 문화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 체제는 이제 이거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이제 조금 알아보기 쉬우라고 그리긴 했는데 이제 조금 생소하죠. 생소한 단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용어들 때문에 더욱더 생소할 거예요. 자, 통치 체제.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술탄이 있어요. 술탄이 있고, 물론 이제 술탄 칼리부제가 형성이 됐다, 머셀림 1세 때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쨌든 이제 술탄이라는 그 칭호를 오스만 제국 초반에 세력이 확대됐을 때 그때 초반에 바로 술탄이라는 칭호를 획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술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하에 관료가 있을 거고 군대가 있을 거예요. 자, 관료가 있고 군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군대 부분입니다. 군대 부분 안을 보면은 이렇게 예니체리라는 용어가 있고 시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먼저 시파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시파이라는 이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이 오스만 제국 하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티마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티마르제. 그래서 이 티마르제라는 것은 뭐냐? 군정관이나 기병에게 봉급, 그러니까 돈과 같은 거죠. 봉급으로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정관 아니면 뭐 기병 이들에게, 군대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그 대가로 봉급으로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부여하는 티마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티마르제를 바탕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게 뭐 시파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행정관이나 군정관이 튀르크 출신의 기병, 그러니까 이 시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튀르크 출신의 튀르크계, 지금 오스만 제국 자체가 튀르크 계통이 세운 제국이잖아요. 이 튀르크 출신의 기병이 바로 시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들은 시파이는 방금 말한 티마르 제도랑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병은 술탄으로부터 봉토를 받은 기병이에요. 봉토,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티마르죠. 티마르. 자, 다시. 자, 이 오스만 제국에는 기본적으로 티마르라는 제도가 있다. 티마르라는 제도는 군정관과 기병에게 봉급으로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 티마르 제도를 받는 튀르크 기병,
티마르 제도 하에서 봉토, 그러니까 봉토를 받은, 술탄에게 봉토를 받은, 그러니까 이 봉토에서 나오는 토지에 대한 증세권을 부여받은 기병이겠죠. 이 봉토를 받은 기병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시파이. 군대 안에 예니첼이라는 군대가 있고 시파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이 시파이라는 군대는 구성 자체가 튀르크 계통이구나, 티르크 계통의 기병이구나. 근데 얘네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술탄에게 티마르를 받은, 티마르라는 것은 여기서 뭐였어요? 봉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하에서의 티마르 제도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탄에게 봉토를 받아서 그 봉토를 받은 기병들의 군대, 시파히. 아시겠죠? 이제 이 시파히보다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예니첼이에요. 예니첼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존재했던 시파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건데, 자, 예니체리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하겠습니다. 예니체리라는 것은 이건 역시 술탄의 친위 부대예요. 술탄의 친위 부대. 군대는 군대죠. 친위 부대, 술탄을 지키는 친위 부대를 예니체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략 술탄, 3대 술탄 때 창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뭐냐? 되게 독특해요. 무엇이냐? 오스만에게 정복된 지역 내에 크리스트 교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죠. 이 오스만 제국에게 정복된 지역 내에 분명히 크리스트 교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크리스트 교도 중에서 장정등을 징용하는 거예요. 장정등을 고용하는 거죠. 징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개종시켜요. 무슨 종교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개종을 시켜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이 술탄의 상비 친위군인 예니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되게 독특한 군대죠. 이들은요, 혼인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상업활동도 안 돼요. 그런데 높은 급여, 그리고 이 예니체리라는 이 군대가 엘리트 코스였다라고 합니다. 고위 관직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였대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쇠퇴해 가면서 군기가 문란해져서 이제 횡포가 심해져서 술탄의 직위나 폐위에 개입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예니체리라는 이 군대, 술탄의 친위 부대가 대단히 독특한 부대라는 것은 정말 독특하죠. 종교를 개종시켜서 강압적으로 종교를 개종시켰건 아니건 어쨌든 높은 급여와 엘리트 코스를 보장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에게 자부심도 주면서 서로들 예니체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친위군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바로 데브시르메라는 용어예요. 이 데브시르메라는 것도 제도인데, 자, 이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는 주로 어디 지역이냐면 발칸 지역, 발칸 부대, 발칸 반도, 그리스 그쪽 지역이죠. 유럽 쪽. 이 발칸반도의 크리스트교도 청소년들을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이슬람교도로 개종이나 교육, 훈련을 시킨 이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니체리의 관료로 등용하는 제도, 이 예니체리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제 승진을 하겠죠. 관료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 그 제도 자체를 부르는 이름을 데브시르메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는 크리스트교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정들, 주로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의 영역 하에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믿는 주로 발칸반도에 많았겠죠. 그들을 강제로 징집한 이후에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키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니체리라는 관료로 만드는, 군대로 등용하는, 군대 친위부대로 등용하는 그 만드는 과정, 그 제도를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트로 알아두셔야겠죠.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서 예니체리를 양성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술탄의 이제 관료 군대가 있었고 그 술탄이 지배하는 이러한 지배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물론 당연히 이슬람 교도들 지배받았겠죠. 지배받은 건 당연하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고 대다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술탄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이 밀레트가 뭐냐라는 겁니다. 밀레트는 뭐냐 눈치채셨죠? 이슬람 교도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밀레트는요. 종교가 다른 그 종교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독특해요. 이들을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인정해줬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종교별로 자치권을 이슬람 교도가 아닌 타 종교라 할지라도 그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는데 물론 이슬람 교도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탄압하지는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냐? 바로 인두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인두세를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지지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인두세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종교별로 자신들의 교회를 짓고 마을을 짓고 뭐 이렇게 자치권을 행사하는 종교 공동체를 바로 밀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트 이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오스만 제국하에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 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술탄이 맨 위에 있죠. 술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탄을 중심으로 지배층이 있을 거고 피지배층이 있을 거예요. 이슬람 종교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술탄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에 이슬람 교도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군대나 관료의 역할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가 아닌 이들, 아닌 공동체를 밀레트라는 형식으로 오스만 제국에서는 인정을 해줬다. 이 밀레트, 지즈야, 인두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종교별로 자신들의 교회를 짓고 마을을 이루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종교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했는데 이거를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탄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하에서 탄압을 받지 않았고 단순히 세금만 내면 당당하게 나의 종교를 드러내고 나의 종교를 믿으면서 이 이슬람의 지배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겠죠. 당당하게 내 종교를 숨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개방적인 포용적인 자세 때문에 그랬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슬람 교도가 아닌 종교 공동체도 지배를 받았는데 특히 이 중에는 이제 크리스트교들이 있었겠죠. 특히 발칸반도에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발칸반도의 크리스트교, 특히나 크리스트교도들의 청년들을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데브시르메가 뭐였어요? 이슬람 교도로 개종이나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관리로 등용시키는 제도 그거를 데브시르메 제도라고 했죠. 이 제도를 활용하여서 예니체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니체리. 그래서 이 예니체리라는 그 술탄의 친위 부대로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는 고위 관직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였고 높은 급여였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 이슬람 교도 하에서의 튀르크 계통의 기병들 시파이 그 이외에 개종한 예니체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배층들이 형성됐다. 통치체제 어때요? 이제 머리에 조금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체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통치 체제 이외에 경제와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중요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따로 빼서 써줬어요. 키리스트교 총령들을 징집을 했고 이슬람교도로 개종, 교육, 훈련을 시켰고 예니체리나 관료로 등용을 했다. 예니체리는 뭐냐? 술탄의 친위 부대다. 방금 말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트 코스였고 혼인이나 상업활동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높은 급여를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뭐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 여러분들이 또 발칸반도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또 모르실까봐 자 오스만이라는 제국은 대단히 넓은 영토 3대륙을 차지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때요? 여기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서아시아 위쪽 여기는 지금 어때요?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추가적으로 서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여기는 유럽이죠. 유럽. 여기가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특히나 이 발칸반도 이쪽에 이제 유럽 쪽이기 때문에 크리스트 교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이슬람 제국 하에서의 이쪽에서의 특히 많은 크리스트 교도들을 어때요? 예니체리로 등용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조금 눈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제도예요. 티마르제 그리고 뭐 티마르제라는 게 아까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무엇은 어떤 튀그르크 계통의 어떤 기병이 있었어요. 시파이라는 기병이 있었죠. 그 군대에. 그 다음에 밀레트 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밀레트 제도입니다. 인두세 지즈야라는 인두세만 제동했어. 그 다음에 데브시름의 제도와 예니체리 이건 세트겠죠. 당연히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징집해서 개종한 후에 술탄의 친위 부대로 육성하였다라는 거 예니체리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물론 후에 가면은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때 당시에 대단히 각광받고 사람들의 선호를 받았던 올리트 코스 높은 급여를 받은 그 관료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를 또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역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좋잖아. 그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의 산물이 이곳에 집결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이 오스만 제국 하에서는 도처의 상업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타고난 위치뿐만 아니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교역 진흥책으로 어떤 제도가 있었냐? 바로 이 치외법권을 인정했다는 카피툴레이션 이거를 부여했다라는 점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유럽 서민들한테 안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 세금 혜택이라 했지 뭐 여기 나와 있죠. 안전보장 세금 혜택 이러한 그 외 치외법권까지도 인정해주는 특권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치외법권이 뭐예요? 다른 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 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을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 상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타국인 이 오스만 제국 하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외복권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들로 자신의 안전, 생명, 재산,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까지도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상호활동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보장책 이거를 이제 카피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장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정학적인 위치와 맞물려서 이 오스만 제국의 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의 관리를 파견해서 부당한 상거래를 감독하는 등의 이런 경제활동에 공을 쏟은 모습들이 이제 보여져요. 자, 경제에 이어서 문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동서문화 융합시켰죠. 당연히. 그래서 이슬람 지정학적인 위치만 보더라도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비잔티움이랄지, 그 다음에 서아시아 쪽의 페르시아, 그리고 당연히 티르크 계통에 세웠으니까 티르크. 이 모든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이 건축은 좀 중요하니까 건너뛰고 이거 먼저 이야기할게요. 아라베스크 문양이랄지 페르시아의 세미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고, 이거는 뭐 독특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의 그 전 나라들을 배울 때도 이런 아라베스크 이슬람 특유의 아라베스크 문양이랄지 아니면 뭐 페르시아 세미라라는 이야기들은 이전에도 공통되는 문화적인 요소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 밖에도 이슬람이라는 그 문화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맞물려서 뭐 천문학, 수학, 지리학 이런 거 당연히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공문서에도 터키어뿐만 아니라 아랍, 뭐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동시에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언어를 이 정도로 이 동서 문화의 융합에 힘을 쏟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18세기에 미술과 공예 분야에서는 프랑스 등의 유럽 문화를 받아들여서 화려한 궁정 문화를 꽃피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18세기 이야기라서 지금 뭐 오스만 제국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는 시켜드리곤 있지만 먼 훗날 이야기긴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18세기 이때 튤립이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튤립 시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제가 그래서 건축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때 이야기했어요. 메흐메트 2세 때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이때 이 메흐메트 2세 때 술탄 7대 술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로 비잔티움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비잔티움을 정복해서 이 비잔티움에 있었던 이 성소피아 성당 이거를 모스크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한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계속해서 이게 이제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이제 1453년에 부터 1931년까지 이슬람 사원이었던 것이, 그 이후에 1903년 이후에는 박물관으로 이거를 이제 쓰고, 그 과거의 성당이기도 했고 이슬람 사원이기도 했던 이런 역사를 가진 이 건축물이 1935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박물관으로 이제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이 건축물이 2020년에 당장 7월에 다시 모스크로 바뀌었다.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막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 세계의 뭐 성당의 그 교황이 막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성명을 내고 슬프다라고 탄식을 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성소피아 성당이었던 거를 모스크로 개조를 하면서 첨탑을 세웁니다. 이 첨탑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첨탑을 추가하면서 모스크로 개조했는데 어때요? 4개의 성소피아 성당.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안정기가 오면 여러분들이 먼 훗날이 아니에요. 당장 이제 대학 가서 가까운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여행을 가셔서 직접 이 성당을 보면서 이 성당이 바로 그 성당이구나 이렇게 할 일이 커밍 순입니다. 조만간 있을 거라고 부럽네요.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성소피아 성당. 그 다음에 2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제가 미안해요. 출처가 여기입니다. 미리 밝힐게요. 근데 제가 찾아서 이제 이거 붙여놓은 건데, 이 성당의 이름, 이 사원의 이름이 바로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에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인데,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우는 맞은편에 위치해 있대요. 같이 그 여행 가셔서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막 찾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이거 2개를 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비교되는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대단히 좀 비슷하잖아요. 이 형태가요. 그죠? 형태가 대단히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차이점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소피아 성당은 첨탑이 4개예요. 그런데 술탄 아흐메드 사원은 첨탑이 6개입니다. 술탄 아흐메드는 술탄 14대 술탄이거든요. 이 14대 술탄이었던 아흐메드가 이제 사원을 지은 건데 이 사원 내부가 파란색, 푸른색 계열의 타일로 유명하다라고 해서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기도 합니다. 4개, 6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불친절하게도 사진들이 이 사진이 딱 첨탑이 6개가 나온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무조건 사진 보고 4개네 뭐 3개네 6개가 아니네 이건 그런 블루 모스크 아니야 이렇게 또 여기기에는 사진 자료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심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팩트만 설명을 드리자면 술탄 아흐메드 같은 경우는 술철탑이 6개입니다. 1, 2, 3, 4, 5 그다음에 이 뒤에 몸이 있어요. 여기 미세하게 보이시죠? 여기 딱 가렸는데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건축물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구나.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소피아 성당, 아야소피아 성당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성당과 그 다음에 술탄 아흐메드 사원 2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의 문화 정리하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막 빨리 했네요. 말이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빠른 경우는 이제 2배수로 안 하고 1.5배수로 안 하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게 들을만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너무나 빽빽하게 50분짜리 강의를 올려드려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오늘은 좀 짧게 최대한 짧게 올리려고 부담 덜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 이 서아시아사 마무리 짓겠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계약에서 다음 주에 만나면 이 지역의 수능 특강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 풀고 이제 진도는 이제 드디어 2학기 유럽사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사실은 이제 방학을 하고 계약은 했지만 학기로는 다음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가 2학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2학기 진도에 대해 시작이 아니니까 이제 2학기는 2학기 시작부터 유럽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